대책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이 국세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이 체납 징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 중에 생계가 곤란한 분 1,566명에 대해서 복지연계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이제 생활고 등을 비관해서 자살 시도를 했던 분들도 다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 실태 확인 과정에서 뭐 생계가 어렵거나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전문 기관과 즉시 연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서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체납관리단의 일석오조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관리단 활동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6,000명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4,000명 추가 모집했는데 역시 4.7대 1에 지금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많은 모양이군요. 예. 요즘 뭐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지방 정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방 정부에도 이번에 올해 그러니까 2,000명을 다 합쳐서. 증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해서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6,000명으로 늘려서 3년간 유지를 해서 총 연인원 2만 명. 지방 정부만 2만 명? 네네. 어쨌든 그게 4년간 이제 연인원. 추가 고용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 인원 말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내년부터는 6,000명이 유지. 6,000명 정도. 예. 6,000명을 한 2년, 네네. 3년. 3년, 네, 3년 정도.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 한다고 지금 인건비가 손실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 이상이 수입이 있죠. 네, 세외 수입. 국세청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 투입 예산이 한 190억 정도 되는데요. 즉시 추징한 체납세금만 630억이 넘어서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대비 3배 정도. 사실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이게 체납단 국세 체납자, 국가 세외 수입 체납자 총수가 얼마 정도예요, 지금 현재? 국세 체납자는 한 130만 명 정도 되고요. 국세외 수입은 저희가 받은 숫자는 한 400만 명이 넘습니다. 어쨌든 합치면 한 500만 명 정도. 물론 중복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못 내고 있나, 왜 안 내고 있나를 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유로 좀 처리 못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고 지금 현재 발굴한 것만 1,500명이 넘는다고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뿐이 아니라 이제 그 생계형 체납자 중에 뭐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저희가 납부 의무 소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그 인원도 한 4,900명이 넘습니다. 결손 처분해서 예.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기가 가능하게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체납이 되면은 그 신용기관에 그 기록이 가면 신용 불량자가 돼서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재산 무소득이 되면은 저희가 납부 의무 소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생각난 김에 전에 제가 이게 생산적 일자리를 각 부처별로 다 발굴을 좀 해보라고 지시했었는데 그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관님들은 저번에 제가 이거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각자 챙기고 있나요? 또 다시 한번 점검. 서해수석입니다.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처의 일자리 관련해서 모았고요. 관련해서 대수호 때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좀 늦어지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선진국 대비 소위 공공 일자리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정치적 논쟁이 있어요. 이게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래가지고 공공 일자리 늘리는 건 낭비다, 뭐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냥 그야말로 그 노인 일자리 중에 일부 유형은 사실 생산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복지 지원 정책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거 예를 들면 지금 체납관리단처럼 투입 비용보다도 편익이 훨씬 높은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각 부처의 각 뭐 과 단위로 쭉 뒤져보면 요거는
이런 일을 새로 사람을 추가 고용해서 시키면 지출 비용보다 편익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익이 이익이 더 많이 남겠다. 경제적 이익이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번에 우리 그 식약처도 사실은 그 심사요원은 그렇습니다. 심사요원을 예산 늘어난다고 안 늘리고 있다 보니까 심사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손해고. 근데 그게 심사위원을 늘려서 심사 건수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이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다 처리하고 아니요, 아직 저희가 100명이 더 부족합니다. 왜 못했어요? 그거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료주의 병폐 중에 하나예요. 그거 빨리 해야지. 그만큼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승인을 못 받았다. 쉽게 말하면 행안부 소관이에요? 뭐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도와주시면. 네, 행안부 좀 서둘러 주세요. 그게 그 전에부터 들으셨을 텐데, 하여튼 심사요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업무가 밀린다.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 근데 1년을 늘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재정 손실이냐 아니다. 심사비를 받기 때문에 네, 심사 더 수수료 남는다.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내년 그 정기 내년으로는 일부는 올해, 일부는 내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조직도 늘려. 네.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저는 뭐 굳이 내년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각 부처 단위로 그 장관께서 생각해봐야 잘 알겠어요, 모르겠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중간 관리자, 우리 간부들도 자기 업무 소관 영역에서 그런 게 있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찾으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10명, 뭐 서너 명 이런 거라도 다 긁어 모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방정부에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만 외교부에서도 ODA를 활용해서 한 4,80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서 이 사람들이 2, 3년 일하다 보면 해외에서 자리도 잡고 네. 그런 게 있고 제외 공관의 인턴도 이번에 특히 지방에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네.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다 좀 찾아보세요. 대통령님, 저희도 그 지자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돈 버는 공무원의 원조는 뒤집기단체입니다. 저희 특허심사관이 그 연봉이 8천 정도 되는데요. 1인당 연간 4억 5천을 벌어드립니다. 그 중에 35%는 해외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특허 신청하는 거예요. 예, 모든 그 빅테크들이 기술 개발하면 특허를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유지하기엔 등록료가 연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대통령께서 특허심사관을 1,000명 증원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특허를 빨리 받으면 우리 기업들 투자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네. 글로벌 시장 진출할 수 있고 또 돈도 벌고 또 그리고 여러 국가 경쟁도 기술 경쟁, 기술 안보도 네. 확보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고급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도 좀 달리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다 그 말이에요? 1,000명을 증원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것도 보고한 거예요? 예, 지난 보고 드렸고요. 지금 행안부랑 단계적으로 증원 그래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해명을 좀 해야 될 모르겠지만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한 200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것도 뭐 행안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굳이 이걸 올해 내년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한번 좀 보시고. 예, 업무 분석을 해서 업무 분석 결정할까요? 절차가 그러니까 올해 할수 저렇게 있는 주장을 하시지만 저 주장이 맞는지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 부처에서는 저렇게 막 1,000명 이런 건 정말 훌륭한 일인데 그 말고도 제가 말하는 거는 3명, 5명 하다못해 1명이라도 왜냐하면 그게 좋은 일자리거든요.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게 좋은 일자리인데 왜 그걸 방치해 놓고 행정 효율도 떨어뜨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이건 효과가 있다. 편익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세요. 이거 그냥 큰 덩어리 몇 개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해오는데 왜 못 해오는지 체크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대통령님, 네, 제가 좀 순서가 지나갔는데요. 범죄 피해 통계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여성 폭력 피해로 사망한 여성들에 대한 그 사망 통계가 지금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데이터처와 경찰청, 성평등부가 함께 네. 매해 여성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들의 네. 숫자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 통계를 구축. 네, 그래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의제니까요. 하여튼 이건 누가 관리하실래요? 이거 지금 말씀 저번에 주셨으니까 아까 총리께서 사회수석도 정리하셨다 했고 같이 보고 해서 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 네, 제가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제 표정들이 그래요. 지금 뭐 그 실제로 행안부랑 수요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일자리를 발굴하는 측면 또 공공의 그 의미 있는 그 일경험이 가능한 자리들 적극적으로 보고 그리고 다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를 들어 행정의 편익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경찰 뭐 국정원들 다들 애쓰고 있는데 요즘 그 보이스피싱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건수하고 피해액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피해받았다 전화받았다가 많이 줄었거든요. 체감적으로. 근데 여기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인력 투입 내가 뭐 수십 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물론 뭐 다른 기관들 하면 한 100명. 네, 대통령님 저 총리실. 잠깐만 있어보세요. 네. 어쨌든 그 인원수 투입에 비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범죄 피해가 월간 단위로 수백 수천원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제 이런 게 편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인력 투입이나 네, 이런 거 좀 잘 찾아보자 그 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한 80에서 90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90명 정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국민들의 피해가 줄어드는 효과는 엄청나게 크죠. 네, 잘 찾아보시고요. 이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네, 이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뭐 추가 의견 없으시면 노동부 장관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의 돌봄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을 없애야 되는데요. 한 번씩 다 겪었을 건데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돌봐야 될 가족이 있을 때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경우 특히 여성에게 집중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가족 돌봄 휴가 휴직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들었던 이야기 중에 돌봄 휴직을 신청했더니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떼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친정어머니 재직증명서를 떼오라고 라고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거기 바로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에 노동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경우가 있을 경우 돌봄 휴직을 신청하거나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본인 말고 다른 가족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친정엄마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재직증명서를 떼오면은 당신 말고는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사업주의 거부 사유 중에 신청한 노동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들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가족들이 누군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 눈치 보고 휴가 휴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부 장관이 그 말씀하니까 제가 얼핏 떠올랐는데 네. 그 어디 기사에 보니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제 취지. 시행령 사항은 아니다. 네, 시행령으로 만들 수. 노동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행정 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습니다. 근데 해석하고 지침은 다른데.
그 아마 비판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고. 네. 지침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되는가를 다 일일이 나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는 할 수 있죠.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도 직접 들은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명확한, 저번에 얘기했던, 예를 들면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슨 회사 공장을 만든다. 네. 그런 걸 반대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예.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니. 네네. 해석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인데 해석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 해석하고 네.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죠. 예를 들면 노동부령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동부령으로 그러려면은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령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게 노동부의 의견이다. 이거하고 또 다르죠. 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행령으로 기준을 제시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권한을 벗어났다 싶으면 무효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다 유효하죠. 그러니까 법에 없으니까 못 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네, 좀 그러십시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여튼 너무 국회에다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과다이기도 하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뭐 아니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으로 입법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회에 막 개정해야 될 법이 막 10,000건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네. 추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